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공간연구회입니다. 저희는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바로 동네 안에서 서촌 방향의 저자이신 설주님이십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으시죠? 이 책은 점점 변해가는 서촌의 모습이 안타까워 설재우 씨께서 직접 서촌을 알리려고 쓰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연해주실 설재우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에 대해 아시나요? 맨날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 직업입니다. 설재우님은 스토리텔러와 국내 여행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내 여행 서촌 공정박사 진행 중이신 모습이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방송과 잡지에 다시 출연하신 적이 있는 서촌의 이야기꾼이십니다. 작년 6월 토요 인문학 교실을 통해 배화 학생들과 만나신 설재우님, 여러분 중에도 이 강연 들으신 분 많으시죠? 강연이 끝난 후에는 재미있는 모습으로 단체 사진도 찍어주셨는데요. 잠깐 저기서 학생들이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설재우님이 만드신 잡지 서촌라이프랍니다. 저희 도시공간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 지역 문화 콘텐츠 연구소인 기웃에 방문하여 서촌의 지역 문화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서촌라이프의 학생 기자로서 저희가 본 서촌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가 처음으로 취재한 서촌라이프 6월을 통일시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지난 8월호에는 특집기사 과학관 100주년 기념 집단회가 실렸습니다. 서촌라이프 8월호 기사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과학관의 문제가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서명에 많이들 동참해 주셨지요? 다행히도 과학관의 철거 문제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촌 구석구석을 누비시며 활약 중이신 설재훈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인데 막 씩씩하네. 진짜 반가워서 이렇게 막 환호성 지르는 거 맞아요? 막 연습한 거 아니야? 막 북한처럼 막 뭐 사전에 연습해서. 제 거 PPT 여기 있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가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원래 이런 거 하면 막 졸잖아, 그지? 아침에 막 졸고 막 그러지. 그래서 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난 누군지 또 여긴 어디인지 막 이러잖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굉장히 속사포처럼 우다다다다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얘기를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 많이 써봤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이죠? 근데 왜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바꾸면은 로컬리스트예요. 로컬리스트 들어봤어요? 로컬리스트 못 들어봤죠? 반대적인 단어는 뭐냐면 글로벌리스트예요. 글로벌리스트 들어봤어요? 글로벌리스트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쓰느냐?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 같은데 아니면은 직장 같은데 이런 데서 글로벌리스트가 되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화 되어 있는 시대의 글로벌리스트들, 국제적으로 나가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리스트, 글로벌리스트의 반대말. 로컬리스트가 지역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로컬리스트예요. 로컬리스트. 저는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35년 전 때는 바야흐로 81년 1981년도 아무것도 인터넷도 없었던 스마트폰도 없었던 그런 시절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소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벌써 자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졸려요? 아니요. 이쪽만 안 졸리고 저쪽은 졸릴 것 같아. 저쪽 졸려요? 여기 위도 있네? 저기 위에는 더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를 나중에 물어볼 거야. 자, 제가 로컬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연극과를 나왔어요. 연극과. 야, 연극 배우 돈 되게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우아해? 연극 배우 되게 가난해요. 나 서울예대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왜? 유명한 학교야? 그렇게 유명해? 나 때 경쟁률 10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400대 1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덜 유명했어요. 서울예대 연극과는 우리나라에서 그 연극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명문이잖아요. 연극과의 명문. 서울예대, 그러니까 예술계 서울대야. 그래서 예술계 서울대인데 선배가 유재석, 막 신동엽,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쟁쟁한 학교인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 시절 예고 다녔어요. 예고 다녔는데 아니야 예고 아무것도 없어. 예고를 갔는데 이제 동네에서 미술 좀 한다라고 하니까 미술 좀 하면은 당연히 예고를 가야 되는구나. 예고를 가면 당연히 미술 전공하면 미대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미대를 가야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능을 보는데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공부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 수능을 보다가 나는 공부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미대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실기만 보는 학교를 찾다가 서울예대가 실기만 100%로 보길래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 기대 없이 그 연기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근데 내 연기 천재인 줄 알았지. 막 그래서 이 연기 신동인 줄 알았는데 갔는데 연기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막 원래 원해서 그 600대 1, 400대 1 막 이렇게 되는 경쟁률 속에서 399명은 진짜 연기를 엄청나게 막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일 텐데 나는 그 중에 연기가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했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학 그만두면은 대학 졸업하면 뭐 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왜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기? 전지현, 성비.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죠? 지진이? 여러분들이 지진이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김채라는 광고 찍을 때였는데 지진이는 엄청 유명한데 현빈은 별로 안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깨에다 감히 손을 올리고 있잖아.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이렇게 무명 배우가 나한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막 사진을 찍길래 나는 지진이랑만 같이 따봉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꼽살이 껴서 사진 찍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엄청 유명해졌어요. 나보다 한 살 어려요 얘가. 전지현 나랑 동갑 81년생. 전지현이랑 나랑 약간 썸이 있었잖아. 진짜. 왜 썸이 있었냐? 촬영장에서 지오다노라는 브랜드를 촬영할 때 이겼어요. 장동건과 에릭과 전지현이 모델로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나 이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었지. 막 땅바닥에 막 쓰레기도 줍고 막 뭐 현장도 관리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지현이 와서 진짜 이게 실제 있었던 대화예요. 밥 먹었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랑 동갑이니까. 그래서 밥 못 먹었어 그랬더니 내가 먹여줄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먹이려고 그랬더니 김밥을 딱 갖고 와가지고 김밥을 입에다 딱 넣어주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전지현의 연인이구나. 내가 잘하면은 이 전지현의 이 연인이 돼가지고 뭔가 이 인생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전지현은 다른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없었죠. 광고회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스타 되게 좋아하죠? 연예인 되게 좋아하죠?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야. 외치지 마. 여기서 외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외친다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가 뿅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칠 필요 없어.
저도 연예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을 보는 삶이 굉장히 내가 꿈꾸는 삶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들어가서 실제로 전준이랑 썸 탔잖아. 소원 이뤘잖아. 그러면 내 인생 끝났을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광고회사에서의 어떤 그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착각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방황을 했죠. 방황도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는 삶으로 방황을 했어요. 신문사에서 기자를 하고 그때 신문사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했어요. 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막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막 스타들과 뭐 가깝게 지내고 싶고 뭐 신문 기자도 있고 또 뭐 공무원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해봤는데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 많이 없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잠깐 가가지고 월급 받으면 만족하고 사람들이 막 좋은 회사 다니네 그러면 만족하고 잠깐이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족하고 나의 삶이 즐겁게 돌아가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 인생에서 이 터닝 포인트를 겪게 돼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유턴을 하죠. 유턴을. 그 미국을 제가 여행을 했어요. 미국 가본 친구들 사네 잘 살아. 그 미국을 갔는데 미국이 땅덩어리 넓어요 안 넓어요? 엄청 넓죠. 엄청 넓은데 나는 그거를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 보니까 몰랐어요. 미국 그렇게 넓은지. 그래서 LA와 뉴욕이 한 4시간 반 정도 그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면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4박 5일을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차를 한 대를 빌려가지고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로 갔어요. 그랜드 캐년 들어봤어요? 네.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갔는데 내가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었었던 거야.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가지도 못하고 차가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차를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휴게소 되게 많죠. 그렇죠? 휴게소도 많고 주유소도 많잖아요. 근데 주유소가 미국에는 그 고속도로에 하루 종일 달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그런 휴게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휴게소가. 그래서 이 차를 멈추고 중간에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어떤 동네에서 차를 세우게 됐어요. 차를 세우게 됐는데 여러분들 주유소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뭐라고? 유학 왔어 다? 어떻게 알았어? 게스 스테이션이라는 걸 아네? 나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게스 스테이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라는 게 영어로 오일뱅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오일뱅크. 그런데 오일뱅크 딱 하잖아요. 오일뱅크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차가 멈췄어요. 차 멈춰서 이제 중간에 막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 오일뱅크 하면서 막 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막 그 요새 히치하이킹을 하면은 사람들 막 이제 범죄 막 이런 거 무서워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 안 태워준단 말이에요. 막 슝슝슝슝 지나가요. 슝슝슝 지나가는데 막 낯선 동양인이 오일뱅크를 외치고 있으니까 누가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잖아요. 근데 어떤 차가 탁 쓰는 거예요. 어떤 차가 이제 쭉 가다가 나를 보더니 끼익 하고 리리리리리리리리 하면 이제 후진을 딱 해서 왔어요. 아니면 이제 창문이 찡 내려왔는데 이거 뭐야? 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where are you going?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looking for oil station. 그랬더니 오일백 막 이러더니 오일백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일과 가스의 차이 알아요?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은 왜 가스가 우리 생각했을 때 고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죠. 근데 왜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럴까? 맞아, 가솔린이야. 진짜 똑똑해. 그 가솔린의 약자잖아요. 근데 오일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이제 시추해가지고 나오는 검은 진짜 그 완전 원액이 오일이에요, 오일. 근데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오일을 그 미국 한복판에서 찾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연륜으로 이해를 했어. 이제 가스 스테이션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 차를 타고가지고 이제 주유소를 가가지고 이제 드럼통으로 한 드럼통을 사서 차에다 부었어. 그러니까 어디가 깜깜한 밤에 내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에서 재워준다고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다음날 밥 먹여주고 그리고 동네를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동네가 딱 우리 동네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진짜 평범한 막 동네 막 학교 있어. 막 너희들 막 학교 가는 애들 있고 무슨 문방구 있고 뭐 레코드샵 있고 막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막 그런 동네를 할머니가 너무 재밌다는 듯이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나 재미 하나도 없는데 뭐 재밌다는 듯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소개해준 곳이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행에서 기억에 진짜 남는 곳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추억이나 기억이 있었던 곳, 이런 곳들이 우리 기억에 훨씬 남는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처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청운중학교도 다녔고 청국민학교도 다녔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블로그를 했어요. 막 블로그를 하면서 동네 이야기를 막 소개를 했어요. 막 회사 다니면서 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했는데 이거 한다고 누가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블로그 한다고 블로그 할 때 돈 받는 사람 뭐 파워 블로거나 있지. 나는 듣보잡 블로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보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보는 풍경들을 달리 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나 스스로 훈련이 될 거예요. 훈련. 예전에는 그렇게 막 큰 세계를 꿈꾸면서 스타들과 어울려 살고 뭐 이렇게 막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었던 반면 이제 막 벗어나고 싶었었던 동네가 굉장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이게 여기 수성동 계곡 가는 길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옛날 때 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골목 있고 막 맨날 같이 가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경복궁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막 외국의 사람들 오면 경복궁 막 줄 서서 보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우리는 경복궁역에 내려가지고 경복궁 맨날 보는데 맨날 보러 오는 거를 보러 온다니까. 그런 어떤 시각을 달리 가진 거예요. 막 외부인들의 시각으로 우리 동네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골목 여기 어딘지 다 알죠? 여기 막 이렇게 배와 후문인가 거기가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는데. 뒤편에 있는 건축학개로 찍은데 여기 통인시장에서 막 쭈그리고 막 게임하고 있는 애들 뭐 이렇게 막 벽이 너무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막 허물어져 있고 막 옛날 한옥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몰랐지 그거를. 막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친일파 이완용, 박노수, 윤동주, 이중석, 노천명 막 너무 많이 살았어. 여기 백사 이항복 집터는 바로 여기 배화여고 여기 근처잖아요. 여기 이 피론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동네 주민들이 이런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있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러닝맨 1박 2일 막 이런 어떤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막 동네 출연하면 막 다음날 막 초딩들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막 메뚜기처럼 막 훑고 지나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 막 변해요. 금천교 시장 막 엄청 변했죠, 그죠? 경복궁역에서 올라오는 시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막 지금은 이제 완전 떠가지고 막 뭐 술집이랑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삼계탕 파는 집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삼계탕 비싸요. 삼계탕 비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원래 되게 사랑해서 많이 갔었던 곳인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보다 누가 많이 가죠? 막 중국 관광객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맛집이라든지 막 새로 생긴 카페 무슨 이런 어떤 가게들 이런 곳이 동네 중심인 것 마냥 소개되고 알려지니까 동네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한다. 상업적인 공간 위주로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동문구, 여러분들의 어떤 앞에 있는 가게 이런 것들이 점점 프랜차이즈나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어떤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가는 곳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네이버에서 서촌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 맛집이 1순위야. 어딜 가든지 맛집만 나와. 맛집. 전주 하면 뭐 생각나죠? 전주 무슨 비빔밥 이런 거 생각나잖아.
맛집에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집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곳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려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네이버에서 이제 서촌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은 달리는 댓글들이에요. 막 어릴 때부터 살고 있대.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살고 있는데 볼거리가 없는데 당연히 볼거리 없는 곳이다. 뭐 여기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뭐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가냐. 뭐 근처 살아서 가끔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서촌이 제일 최악이다. 이게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단 걸 내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사람들이 지역에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역을 막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지역이 어떻게 되겠죠? 빨리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고 있어요, 벌써?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동네에 대한 미디어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블로그를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만 이제 통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서촌 라이프라는 잡지를 만들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결심했는데 이제 이렇게 잡지를 만들게 됐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혼자 막 집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글 파일로 막 교회 주보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연극제를 한다, 합창대를 한다, 뭐 뭘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아무리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보여줄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막 기대되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박수 쳐줄까 기대하겠죠? 나도 그럴 생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뭐지? 이분 누구지 아세요? 여기 이제 이름 바꿨는데 이제 옛날 선인의 집 떡볶이 지금 선이 곱창으로 바뀐 이제 이 아주머니 중에 한 명인데 받고 너무 막 표정이 썩어 있는 거야 막. 씨 뭐지 이거 막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을 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별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동네 이야기 맨날 사는 동네인데 동네 이야기가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내가 그걸 남의 뭐 이야기를 들어서 이 남을 통해서 듣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 한번 만들고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포기할 뻔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여기 막 동네에 맞춰서 막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 요구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이제 그러다가 만든 게 서촌에 관련된 책이다. 그리고 이제 답사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 미디어를 깨달으면서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지역 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터무니라는 거예요. 터무니. 여러분 터무니없다라는 표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터무니없다가 무슨 뜻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터무니가 없다의 터무니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 단어 자체에 답이 있어요. 터의 무늬예요. 터의 무늬가 없는 게 터무니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처음 알았죠? 그렇죠? 비슷한 표현으로 얼마 전 이 유아인이 베트남에서 했었던 그 명언 어이가 없네 막 이러는 연기 못한다고 그랬죠. 내가 연기 안 된다고 그랬죠. 어이가 없네 안 되는 거예요. 나 유아인처럼. 그게 이제 어이가 없다. 어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예요? 응? 어처구니가 없다 줄임말이죠. 어이라는 어처구니의 줄임말인데 뭐 맷돌 손잡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투리 표현으로 얼척 없네 뭐 이런 것도 다 어처구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표현이죠. 지금 맷돌 써요 안 써요? 지금 믹서 쓰잖아요. 믹서기 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표현을 쓴다라는 이제 우리 삶에 그만큼 박혀 있다는 것인데 우리 삶에 터무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삶에 터무니가 있어? 아파트 살고 막 2년마다 이사 가고 막 이러는데 그 터에 고유한 무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100년 된 가게, 일본 같은 가게, 막 유럽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한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시대예요, 터무니없는 시대. 그렇죠? 터무니없는 시대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모를 수 있지만 완전히 이제 이 대학 가고 취업 가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완전 터무니없는 시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1인당 시멘트 소비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이 시멘트로 뭐 할까요? 건설하겠죠. 토목건사. 이 시멘트로 아파트 지어요. 아파트 짓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취업을 하는 이유는 또 돈 벌어가지고 집 살라고. 그쵸? 근데 집 사는데 우리나라가 주택 장만 기간이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거죠. 40년, 35년 정도 이 뼈 빠지게 일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아파트 교체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빨라. 한국이 26년이야. 근데 집을 마련하는 기간보다 집을 교체하는 기간이 더 빠른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런 시대에 터무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해서 부수고 새로 지으면 터무니가 없어지잖아요. 이 터무니는커녕 애정 갖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오래된 가게 몇 개 있나 손꼽아서 한번 세어봐요. 한 10년 된 데 있나 15년 된 데 있나 20년 된 데 세어보면은 진짜 몇 개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터무니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었어요. 터무니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과 규합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터무니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었어요. 터무니를 살려야 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별로 안 웃네요.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 네. 그 터무니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간이에요. 공간. 오락실. 여러분들 오락실 가본 적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오락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락실 청년이에요. 테트리스 알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알아요? 김창렬 말고. 스트리트 파이터 김창렬이잖아. 스트리트 파이터. 보글보글 알아요? 아, 다 아네. 저 오락실 안 가도 어떻게 이런 게임들을 아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쵸? 근데 오락실 안 해도 이런 게임들 다 알고 있어. 고전. 얼마 전 픽셀이라는 영화 개봉했었잖아요. 그쵸? 막 팩맨 나오고, 막 갤러그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우리 동네에 이런 오래된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오락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그 수성동계곡 가는 길 쪽에 있었어요. 그 옛날 때 거기 아파트가 있었어요. 옥인 아파트라고. 알아요? 옥인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사니까 애들 많겠어요? 없겠어요? 애들 많이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애들이 이용하는 막 시설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오락실이 있었는데 이런 오락실 요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막 옛날 때 막 남자애들 와가지고 여기서 막 서로 게임하고 막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막 열받으면 막 진짜 체어샷 날리고 막 날라차게 하고 막 이런 어떤 그 현장이 그 스트리트 화이트였는데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이 모여서 게임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 이게 딱 문이 열려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 싸하죠, 그쵸? 분위기 싸죠. 들어가 보니까 여기 오락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억이 없으니까 별로 공감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오락을 했었던 내가 이곳이 사라진다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묘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이 어떠겠어요? 추억이 뿅 사라지는 것처럼 기분이 묘하겠죠. 이 할머니 엄청 유명한 할머니였어요. 이 경복고 학생이 경복고 학생이 여기 철권 하다가 할머니한테 달렸어요. 해보세요. 아,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네이버 메인에 올라갔었던 사진이야. 내가 이거 검색해봐도 나와요. 50년은 멀었다 애송이야 .jpg. 진짜 할머니가 20년 동안 오락실을 하면서 달인이 된 거야. 철권 고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경복고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할머니랑 배틀 붙는 게 완전히 그 일상이었어요. 내가 발렸잖아. 쓰러져 있죠. 이런 되게 아주 재미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곳이 사라진다니까 내 마음속이 한 곳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우리의 터무니,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터무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기억, 흔적, 공간 이런 것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에 이제 전자오락 수호대를 모집한다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왜냐? 난 돈이 없거든.
돈이 없는데 이런 거를 살리고 싶거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더 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뭉치면 힘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내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외부로부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모금을 시작을 했어. 누가 도와줬냐?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웹툰의 전자오락수호대라는 만화를 연재하는 GSPD 작가가 후원을 딱 해줍니다. GSPD 알죠? 다? 네. 가스파드. 선생님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선천적 얼간이들 알죠? 네. 가스파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돈을 탁 넣습니다. 거액의 돈을. 스타 작가잖아요, 그쵸? 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무슨 아저씨 같죠? 동네 아저씨. 이 사람 누구냐면 한 게임을 만든 창업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게임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 게임을 만들게 된 이유 바로 어렸을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오락이 갤러그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경복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탁 갤러그를 한 장 사줍니다. 그래서 갤러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싸이월드. 여러분들 싸이월드 알아요? 싸이월드 옛날 때 한창 했었죠. 회복하기 전에. 싸이월드에서도 한 장 쫙. 정진영 연예인 쫙. 서경석 연예인 쫙. 다 게임을 좋아하는 연예인들. 우리 동네 서촌에 이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터무니를 살리는데 이런 이 놀라운 사람들이 짝짝짝. 그래서 가스파드가 아마 몰래 게임을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터무니 이용한 사람들 이거 봐봐. 막 매드맥스의 한 장면 같잖아. 막 해서 막 펀치 치는데 2점 나왔네. 2점. 꼬마애가 처음으로 펀치 쳐볼 거야. 아날로그란 이런 거죠. 아날로그란 디지털에서 펀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펀치 뭐 스마트폰을 때릴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손맛이 있는 그런 시대. 이런 데의 어떤 복원. 막 여기 이제 막 아저씨 막 그 회사원 부대 와가지고 막 이제 막 게임하고 있고 아빠랑 아들 막 애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앉혀놓고 하고 막 이런 거야.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서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대부분 카페, 맛집, 테이스트로드, 1박 2일, 러닝맨 이런 데에만 나오는 뉴스였다면은 이런 터무니를 복원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소개가 된다. 그러면서 이 서촌이라는 지역을 보는 패러다임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게 이 터무니를 살린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터무니도 있어요. 잘못된 터무니. 한국의 전통 문화의 3대 요소가 뭐죠? 의식주죠.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이게 의식주인데 우리의 전통 문화의 의식주를 한자를 붙이면은 한복, 한식이죠. 우리가 서촌이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막 서촌 한옥마을이 있는데 한옥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 겁나 없어요. 하나 겁나 없는데 오래된 동네는 나라에서 다 한옥마을로 막 지정을 하는 거야. 한옥마을로 지정을 해놓고 동네를 테마파크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전주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조선시대를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봐.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 다 한옥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왜 안 살았어요? 초가집 살았다고? 그 한옥이라는 건 진짜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의 가옥 스타일인데 한국의 가옥은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뉘어요. 그쵸? 근데 왜 우리는 한옥하면 다 이런 기와집을 생각을 할까요? 양반들이 살았었던 시대는 양반들의 그 계급 사회는 양반들이 한 10% 될까? 대부분 다 평민이었겠죠. 그쵸? 이 한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슨 뭐 골룡포 같은 거 생각하고 무슨 완전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한복들을 생각하지만 옛날 때 진짜 민초들이 입었었던 이런 옷들이란 말이야.
하얀 옷들, 그쵸? 이게 우리 동네 옛날 모습이에요. 옥인동 옛날 모습이에요. 옥인동 옛날 모습. 여기 한옥 몇 개 있어요? 여기 구석탱이 쬐끔 있네? 대부분 다 뭐죠? 초가집이죠.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초가집을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옛날 때 있었어요.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 들어봤어요?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 80년대인데 어떻게 알아요? 이 한지붕 새가족에서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이 꼬마의 순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한지붕이라는 집이에요. 집. 어떻게 한지붕에 새가족이 살 수 있었을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어려웠었던 시절을 거치면서 전쟁 겪었잖아요. 전쟁. 그쵸?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겠죠. 가난했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의 형태가 뭐냐면 한옥이 아니라 바로 적산가옥이라는 양식이에요. 적산가옥. 적산가옥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죠? 처음 들어본 친구 많죠? 적산가옥이라는 게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한국화된 양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옥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이 적산가옥이라는 게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 왜냐하면 서촌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 중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 건물 뭐죠? 선생님 대답하지 마세요. 조선총독부죠.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94년생이에요? 98년생이에요? 이 건물 93년도에 없어졌어요. 광화문이죠 이게. 이거 뭐죠? 파란 지붕? 청와대죠. 이 사이에 이 조선총독부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지었죠? 일본이 지었어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들이 공무원들, 일본 공무원들이 일하는 이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전에 무슨 정부종합청사, 뭐 강원도의 군부대 이런 데 가면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가족들이 사는 뭐가 있죠? 집들 그러죠? 공무원들이 사는 집들을 관사라고 불러요. 관사. 이런 관사가 서촌에 대부분 있었어요. 서촌에. 왜냐?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딱 두 군데예요. 북촌 아니면 서촌. 그쵸? 근데 북촌에 지금 우리가 가보면 무슨 건물 있어요? 한옥 있죠? 조선시대 때 한옥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왜 6.25와 일제강점기 거쳤는데 북촌에서 조선시대 때 한옥을 볼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부분 양반들이 친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창씨 개명을 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됐다? 보호받았다. 보호받았기 때문에 북촌이라는 곳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반면 서촌이라는 곳은 우리 같은 평범한 초가집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가집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밀어버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도 재개발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밀어내고 거기다 재개발하는 게 제일 쉽죠? 그쵸? 한남동 같은데 막 유엔빌리지 뭐 경리단길 이런 데 재개발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이 건물을 지으면서 서촌에다가 관사를 많이 남겼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조선총독부 지을 때 보시면 광화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밀어버렸어요. 이 동네가 우리 바로 서촌이죠. 그쵸? 여기 보면은 반듯해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듯해 보이는 집들이 바로 관사예요. 관사. 지금 대림미술관 있는 데 있죠? 대림미술관 있는 지역이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의 관사터였어요. 여기 보이죠? 바둑판처럼. 그래서 그 동네를 가면은 골목길이 반듯반듯합니다. 반듯반듯해요. 근데 우리 대화여고 있는 동네의 골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꼬불꼬불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남산자락을 깎아가지고 자연길, 오솔길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쪽은 평지니까 밀어놓고 개발을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재개발을 한 거예요. 기숙사 같은 거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이런 역사의 흔적이 있다. 터무니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흔적들은 다 모르고 서촌은 한옥마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한옥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어떤 그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다 무조건 없애야 될까요? 근현대의 역사도 역사의 일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외국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남겨놔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갔었던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나라예요. 나미비아라는 나라는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식민지 시절 끝났지만 독일 건물들이 전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관광객들을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역의 중요한 터무니, 정체성으로 남겨놓는 거죠. 여기는 대만의 총독부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조선 총독부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대만도 역시 일제 시절에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식민지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일본의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총독부를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경복궁화가 희낙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 줄은 우리 밑에 세대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없앤다라는 건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 일이다. 외국에서는 막 이런 어떤 지역의 부정적인 문화유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어떤 건물, 역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해 놓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조선시대 때 사직당,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사직당 있죠. 근데 사직당 복원한다고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제 사직공원 이제 여러분 못 들어가요. 지금 막혀 있어요. 그 사직공원 옆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하고 종로 도서관 있잖아요. 그쵸? 이 도서관 철거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알아요?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죠. 이 종로 도서관이 처음에 생길 때 이름이 뭐냐면은 경성도서관이에요. 경성도서관. 경성하니까 딱 일제강점기 느낌이 나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지은 건물이에요. 종로도서관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을 조선시대 때 사직당 복원한다고 해서 철거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거,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나 근현대의 역사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공간에는 터무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차마 알지 못하는 터무니가 공간 속에는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건물 번듯하게 짓는다라고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잘 남겨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복원보다 우리나라 복원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복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보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탈리아 철학자인 베네테토 크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 위주로 돌아간다. 보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숭례문 무너졌죠? 네. 숭례문 무너졌을 때 그거 복원했어요? 안 했어요? 복원했죠? 복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단청 떨어지고 기와 갈라지고 무슨 뭐 현판 주저앉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제가 한 거 아니죠? 숭례문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는 문화재, 일반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재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게 지키지 못한 모습을 바로 조선시대 때의 모양으로 복원을 합니다. 그쵸? 막 복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안 좋아요? 근데 복원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탈리아의 원형 경기장 이름이 뭐죠?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역사 되게 오래됐어요. 원형 경기장인데 원형으로 돼 있을까요? 반파돼 있을까요? 무너져 있죠, 한쪽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온전하게 남아있을까요? 부셔져 있을까요? 부셔져 있죠. 왜 우리가 가는 세계적인 문화유적들이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그런 식인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들. 지금은 그런 시절들을 보존을 해야 되고 예전에 그런 시절들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탈리아 콜로세움 가서 무너져 있는 현장들을 보고 와 역사적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약간의 이 착각들 있죠. 그 숭례문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남겨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형을 남겨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탈리아는 그 콜로세움도 복원해요. 복원하는데 어떻게 복원하냐면은 고고학자들이 하나하나 이 돌을 주워가지고 조립합니다. 조립해.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천천히 복원하고 복원하다가 진짜 이 복원 부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콘크리트로 이제 형태를 따가지고 만드는데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해요.
왜 다르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이게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남겨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리지널이 무너졌다라면 그것을 보존해놓고 복원하는 부분들은 색깔을 달리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오리지널로 남겨져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을 해놓고 복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속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이 터무니엔 두 번째 콘텐츠가 있어요. 대우서점 다 알죠? 대우서점 지금 서점으로 운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있죠. 카페로 운영되고 있죠. 터무니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갖고 있는 고유한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우서점의 중요한 컨텐츠는 책이죠. 근데 이제 책 안 팔고 이제 카페만 팔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서는 막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 공간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좀 부족하고, 그 통일시장 다 알죠? 통일시장에서 도시락 카페 먹어본 사람? 도시락 카페 알아요? 뭔지? 도시락 카페 성공 사례일까요? 실패 사례일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의견을 얘기해요. 성공 사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는 그 지역의 막 제철 채소들, 뭐 나물들 이런 걸로 운영해 갔었던 그 반찬 가게라면은, 지금은 외부인들이 오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음식들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튀김, 막 이상한 간식, 여기서 이제 막 다 다른 데서 갖고 온 반찬들인데 또 다 비슷해요. 닭강정 잘하면 또 옆에서 닭강정 하고, 막 고기 팔면 또 고기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통일시장에 기름떡볶이 있죠? 기름떡볶이집 지금 몇 개 있게요? 4개 있어요. 4개. 근데 이제 명물이었어도 기름떡볶이를 잘 되기 시작하니까 막 주변에서 뺏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거 참 잘 뺏기죠. 그죠? 옆에서 잘 되면 되게 뺏기잖아요. 막. 그래서 막 신당동 가면 떡볶이촌 있고, 신림동 가면 순대촌 있고, 원래 원조로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막 옆에서 뺏기다 보니까 막 완전 타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이 환상 가지고 오는데, 먹으면은 그러니까 실망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맛이 하향 평준화됐어요. 막 베끼다 보니까 점점 막 변질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시장이 살아가려는 노력을 외지인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진짜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1품이라고 해서 하나의 점포에 하나의 상품만 팔아요. 다이소처럼 막 이것저것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포에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가게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마지막, 미시사. 미시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시사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미자는 작을 미자예요. 영어로 하면은 마이크로 히스토리.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잠깐 일어날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깨워주세요.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 얘기 한 번만 들으세요. 이 얘기 한 번만. 이 얘기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모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미시사라는 거는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이야기. 미시사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거시사예요. 거시사라는 건 큰 이야기, 일대기, 평전, 자서전,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고 살죠. 그쵸? 비행기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 달을 처음으로 밟은 사람이 누구죠?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사예요. 역사는 거시사 위주로 돌아간다. 하지만 동네는 미시사 위주로 돌아가요. 여기 어디냐면은 엉커크길이라고 동네 주민들이 부르는 곳이에요.
엉컹크. 내가 어렸을 때도 엄마가 엉컹크길로 불렸고 그 전에도 엉컹크길로 불렸었는데 이 동네 어디냐면 옥인동이에요. 옥인동 인왕산 가는 길. 여기 어딘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죠. 이 길을 엉컹크길이라고 불렀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엉컹크가 뭔지 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 뭐 주변에 엄마, 부모님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스컹크가 살던 길인가? 엉컹퀴가 많은 집인가? 이런 식으로 추론만 있었죠. 근데 대화여고의 졸업 앨범에서 어마어마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화여고 졸업 앨범에 있어요. 대화여고 뭐 백년사 뭐 이런 어떤 졸업 앨범에서 이게 나왔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은 옥인동 일대의 옛날 모습이에요. 건물 으리으리해요, 안 으리으리해요? 완전 으리으리하죠. 이 건물 누가 짓고 살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시대 때 지어놓고 살았던 집이에요. 착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 완전 친일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누구? 땡! 이완용네 집이 아니에요. 이게 이완용을 우리가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시사다. 근데 이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5명의 나쁜 놈들을 뭐라고 부르죠?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을사오적 이름 다 아는 사람 전혀 모르죠.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 서태지 말고 리더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밖에 여러 나쁜 놈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었던 윤덕용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에요. 윤덕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돈으로 옥인동에다가 이런 궁전을 짓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건물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엉컹크였어요. 엉컹크. 느낌 딱 오죠? 컹크가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밑에 받침을 붙여서 컹크로 바꾼 거예요. 주민들이. 엉컹크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엉컹크 뭐냐면은 유네스코 같은 앞에 UN자가 붙는 국제연합기구의 소속 건물이었었던 거예요. 나중에 윤덕용이 죽고 나서 나라에서 UN 기구에다가 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컹크로 이 건물이 엉컹크로 불렸다는 거. 이제 이해됐어요? 이런 건물이 있었다라는 게 미시사인데 이 건물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만 주변에 이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게 남아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정적인 문화유산도 우리가 남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철거될까 안 될까요? 철거되겠죠. 그러면은 동네 미시사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 누구냐면 이상범이라는 화가예요. 이상범 화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동네, 이 대화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 그 한옥이에요. 그 회화나무 밑에 있는 그 오래된 한옥인데 이상범이라는 화가 모르죠, 잘. 한국 화가예요, 한국 화가. 근데 이 이상범이라는 이 분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 이상범 화가는 집인데 우리 한국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화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범 화가는 한국화 말고도 정말 엄청난 미시사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송기정 마라토너의 일장기를 지으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는 송기정만 알지 이상범이라는 화가 일장기를 지은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 한 가지 더. 일장기를 지을 때 이 사람이 그 이상범이라는 분이 동아일보에서 신문기자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신문기자가 이거 화이트로 이제 일장기를 지웠단 말이에요. 신문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나가죠? 허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죠. 편집국이 있어야 되죠. 편집국. 데스크라고 부르는 편집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이런 어떤 그 조그만 학교에서 하는 학고사도 편집국이 있는데 이런 대형 신문사에서 편집국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편집국의 편집국장이 누구냐면 현진건이에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쓴 현진건. 소름 싹 돋죠. 이런 미시사가 우리 역사에 동네 사이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분은 나중에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이런 어떤 동네 뼈다귀 집. 여기가 어디냐면은 경복궁역 3번 출구. 경복궁역 3번 출구에 있었던 해장국집인데 여기 액자가 붙어 있었어요. 액자 붙어 있었는데 이 액자가 이 글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액자를 누가 썼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 정기용, 안상수, 한돌이라는 3명의 예술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름 잘 몰라요.
안상수라는 분은 홍대의 우리나라 1세대 타이포그래퍼이자 미술 학장인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안상수라는 분은 정경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한돌이라는 사람은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해장국을 먹다가 만나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홍대에서 콘서트도 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평범한 해장국이 달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달리 보이죠.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AT&T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런 미시사가 터무니와 함께 사라졌다라는 거. 이런 공간이 많이 사라질수록 점점 AT&T의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AT&T에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기계가 하는 건데. 근데 이런 터무니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너무 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공간, 컨텐츠, 미시사 이런 것들이 지역의 코어 컬처예요. 코어 컬처. 터무니가 살아날 때 기대할 수 있는 거 이제 끝났어요. 관광, 역사, 문화, 집값 다 맞는 말이에요. 터무니가 살아있는 공간이 가장 문화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러 오려는 관광객들로 늘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이 지역도 같이 사라지는데, 이 터무니가 살아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배경이에요.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에도 인터넷 위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이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 미라클 밸리에는 이번에 개봉한 영화인데,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재능을 발견해서 성공의 과정을 밟는 성장 영화예요. 근데 이런 성장 영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을 발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재능을 발견하는 곳 대부분 어디냐면은 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외국에서는, 지역이 탄탄한 곳에서는 지역에서 이런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 병원도 1차 진료기관, 2차 기관, 3차 진료기관이 있어요. 동네 병원을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하는데, 동네라는 것은 이런 1차 재능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이고 동네인데, 동네가 망가지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의 꿈을 쫓아가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꿈들을 하나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팔았냐?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구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이 사람이 처음 영화를 찍어서 상영한 곳 어디면은 동네 운동장이었어요. 8살 때 동네 운동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 때 영화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을 받은 거죠. 넌 정말 잘하는구나. 영화 감독 되면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듣잖아. 막 조그만 재능 보면 너는 화가 해야 돼. 너는 음악 해야 돼. 이런 재능들의 어떤 그 인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런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다 보면은 그냥 바깥에서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역이 이런 꿈을 이루어지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인큐베이터는 뭐든지 다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돼요. 부학이잖아요. 막 꿈이 태어나는 시기잖아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은 너무 집값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잠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쉽게 철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로 보면은 이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터무니가 사라지면 지역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 중국, 바마, 불가리아, 일본, 오키나와 이런 데들이 다 고유한 터무니가 있어서 유명해진 곳이었는데, 그런 터무니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막 유재석 왔다 그러면 우르르 말려가지고 막 이 짜장면 먹고, 여기 어디냐면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라는 섬인데, 자연이 유명해서 터무니가 자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터무니가 짜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짜장면만 가서 막 먹는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칭송받는 게 아니라 칭송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세네카라는 로마 시대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치 없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가치를 있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칭찬하게 되다 보면은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물론이에요. 우물론.
여러분들 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등잔빛이 밝아야 돼요. 우리가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등잔빛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학교 이런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나가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고 행복을 가까운 데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제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시각을 훈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즐겁고 지역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어떤 터무니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글로벌 리스트를 묶었다면은 이제는 로컬 리스트도 한번 묶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동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설재훈님처럼 지역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동네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한 소감이나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졸았는데 무슨 질문이야? 네. 동네가 상업화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공간까지 점점 장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공간들이 상업화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삼성 아들이야? 삼성 딸이야?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업화를 막으려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균형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밸런스라는 건데요.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인생에서 뭐든지 가장 중요해요. 일과 휴식, 상업과 보존, 뭐 관광과 문화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상업화를 막기 위한 어떤 금전적 노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은 이 균형을 맞추는 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거시상을 뭐 학교에서나 이 인터넷에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네. 이 시선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많이 접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미시사는 여러분들이 그 얻는 정보들이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엉컨크라는 게 뭐였을까에 대한 질문부터 고민을 하다가 엉컨크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발견했듯이 그 이상범 화가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이상범 화가의 며느리 되시는 할머니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랑 수다를 떨다가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을 그렇게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대부분 막 연예인 이야기나 뭐 인터넷의 포털 기사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 현미경이나 이 돋보기를 들고 사물을 바라보면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것처럼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 돋보기를 보고 보는 것처럼 더 재미있게 볼 그런 어떤 시선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자. 뭐야 질문 뭐야?
처음에 시작하신 게 블로그에서 혼자 시작하셨잖아요. 예. 아직도 혼자 하고 계신지. 블로그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잡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연구회 도시연구회에서 이제 기사를 받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수많은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나간다라는 거는 그냥 혼자 잘해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개미처럼 힘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그런 블로그 이런 것들이 내가 시작이 됐었던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온라인상의 터무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파워블로그가 못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와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면 나와요. 그리고 위에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던 질문 중에 어떤 강연을 가도 저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친구의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대단하네요. 사실 내가 대답을 해줄게요. 그 질문이랑 같이 얘기를 해줄게요. 저 친구가 물어본 게 이제 사직단처럼 어떤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오래된 공간들을 나가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 수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많이 이 정부가 썩었다라고밖에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고, 물론 좋은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밑에 가다 보면 이 오성대 감댁이라고 그래서 홍건희 가옥이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그 만다문식 가는 길 옆에 있는 오래된 한옥 고치고 있는 거 알죠? 왼쪽에 있는 한옥. 이제 서울시에서 그 한옥이 너무 오래돼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한옥이어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 매입을 해서 지금은 활용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매입을 한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쵸? 이 오래된 한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으면은 빌라 같은 걸로 바뀌었겠죠, 이미. 그런 반면 이제 사직단이나 이 여러 가지 이슈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 이권단체랑 연관이 있어요. 뭐 진짜 너무 민감한 얘기여가지고 사실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저에게, 지역 전문가들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구하지 않아요. 근데 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것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신의 이익과 결합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 친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자문을 구했다라고 절차를 밟고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단체들이 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되어 있고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결과들은 뭔가 허망하고 황당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막 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바꿔야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deserve예요. deserve라는 단어 알아요? deserve라는 게 뜻이 뭐죠? 네? 인정받을만 하다라는 거죠. You deserve it. 인정받을만 하다라는 뜻이죠. deserve의 deserve가 무슨 단어의 조합인지 알아요? D와 serve의 조합이에요. D는 온전히, serve는 봉사하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순수하게 봉사할 때 인정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할 때, 순수한 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절받아라는 거. 그 학교에서 살아가고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인으로서 지역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디절브하려면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마치면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설주현님의 추천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님이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